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ICT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20년 ICT 기술 키워드를 한 8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해서 뭐 자율 사물, IoT 엣지 해서 쭉 7가지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양자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기술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에 이 양자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영역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팅 부분이고 두 번째가 양자 통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양자 암호 부분입니다. 암호 부분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성능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우수하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적인 부분을 뛰어나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라는 거는 아마 이제 뭐 물리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물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양자는 사실은 이제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하나의 입자를 가리키는 어떠한 그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전자라든지 이제 광자 같은 이제 미시세계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시세계의 물질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처럼 미시세계의 물질이 가진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이제 통칭하는 약간은 좀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양자라는 것이 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퀀텀인데 아마 이제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퀀터티잖아요. 퀀터티인데 그것처럼 양자가 바로 에너지의 양이 좀 정해져 있다는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양자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얽힘, 그 다음에 뭐 결맞춤 같은 이러한 뭐 그 좀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양자 특성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이제 예전에 한 상당히 물리학계에서 서로 해석하는 이론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그것이 크게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었죠. 한 진영이 이제 닐스 보어와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있었었고 두 번째 진영이 이제 아인슈타인과 이제 슈레딩거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나 이러한 슈레딩거 박사님들께서 그 양자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양자 자체를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는데 이제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그가 주장한 어떠한 양자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해석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박사님들은 양자를 어떻게 좀 특성을 해석을 했냐면은 양자는 중첩되어지고 위치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관측하기 전에는 측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시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라는 애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중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양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있다. 그러다가 그 양자를 관측하는 순간에 걔의 위치가 정해진다. 좀 약간 좀 이게 과학은 과학인데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어떠한 좀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러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고양이 패러독스 이제를 끌고 오시면서 과연 이 고양이는 뭐 산 고양이냐 죽은 고양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었죠.
그래서 실제 이 고양이 패러독스, 고양이 역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석은 되진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답을 갖다 완벽하게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거는 지금 이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진영에서 이 박사님들이 주장한 양자의 이런 특성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양자는 중첩되어지고 얽힘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효과, 결 맞춤, 결 어긋남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증명이 되어져서 얘를 이용한 어떠한 이제 응용되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유튜브에 다른 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그 미국의 물리학자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상당히 이제 천재적인 물리학자다라고 이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그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시뮬레이팅 피직스를 위해 가지고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셨었고 이제 이때 나왔던 어떠한 개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 거죠. 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디지털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 단위잖아요. 비트 단위. 비트 단위인데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 단위입니다. 큐비트 단위인 거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만드는 핵심 CPU의 어떠한 만드는 방식과 만드는 재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트랜지스터와 IC 직접 회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서 만들어내게 되죠.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를 만드는 소자들은 이제 이온이라든지 초전도 물질, 그다음에 광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좋은 특성도 받아들였지만은 양자의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외부로부터 관찰되는 순간에 그 양자의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외부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컴퓨터의 어떠한 내부 공간이 이제 영하 270도 이하, 273도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든지 절대 온도 이하인 거죠.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것이 좀 양자 컴퓨터의 이제 시작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만들어지는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성능적인 부분이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우수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있게 돼요. 많이 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디지털 컴퓨터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함에 있어 가지고서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적인 한계 요소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떠한 경우든지 이렇게 방문해야 될 곳을 경유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분께서 내가 이제 오늘 하루에 방문해야 될 곳이 5군데다. 그럼 5군데에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방문을 해야 되면은 내가 경로를 1, 2, 3, 4, 5로 잡을 수도 있고 1, 3, 2, 4, 5로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지의 경로를 짜는 경우의 숫자는 이제 방문지가 5개일 경우에는 5 팩토리얼로 한 120개 정도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지를 이제 시뮬레이팅 했었을 때의 경우의 수가 120개 정도 나오게 되고 방문지가 만약에 10군데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방문지 10군데를 지나가는 어떠한
이제 그 경로의 그 경우의 수가 이제 10 팩토리얼로 해가지고서 약 한 360만 개 이상의 어떠한 이제 그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제 기존의 컴퓨터가 충분히 잘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초에 1경번 연산하는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해볼게요. 1초에 1경번 연산하는 슈퍼컴퓨터면은 상당히 성능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방문지가 다섯 개인 경우와 그 다음에 방문지가 10개인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짧게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지가 15개 정도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이때부터는 그래도 짧기는 짧은데 좀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어떠한 이제 숫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방문지가 25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잠깐만 해보세요. 방문지가 25개일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도 1초에 1경번 연산을 하는데 과연 이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했을 때 계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뭐 10분 정도? 1시간? 아니면 일주일? 예, 49년이 걸립니다.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디지털 컴퓨터 성능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업무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 병렬적으로 연산을 해 나가는 어떠한 구조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계산 알고리즘을 갖다가 아주 최적으로 짜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더 떨어지게 돼요. 시간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 단순 계산했을 경우에 1초에 1경만 하는 슈퍼컴퓨터로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49년이 걸리는 거를 양자 컴퓨터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큐비트 수에 따라서 달라요. 큐비트 수에 따라서 다른데 한 50큐비트 정도만 되더라도 수초의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났었었죠. 이제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 200억 년이 걸리는 것이 뭐 몇십 초 만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발표를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만큼 성능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디지털 컴퓨터에 비해 가지고서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했길래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성능적으로 뛰어날까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와 다릅니다. 그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적으로 뛰어난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 체계죠. 비트 체계. 보시는 것처럼 비트 체계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0 아니면은 1을 가지게 되죠. 0 아니면 1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큐비트 체계죠. 큐비트 체계.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 양자의 성격 중에서 중첩이 있거든요. 중첩이 있습니다. 중첩이 있기 때문에 얘는 디지털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얘는 0과 1을 동시에 가집니다. 동시에 0과 1을 가집니다. 0과 1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얘는 0, 5, 1이거든요. 얘는 0 and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가지게 돼요. 자, 이것이 그러면은 컴퓨터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지금 그 이제 뭐 간단한 예입니다. 세 개의 비트를 가지는 디지털 컴퓨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비트가 있는 프로세스, CPU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트가 있게 되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비트가 0, 두 번째 비트도 0, 세 번째 비트도 0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설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처리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두 번째 처리에서 첫 번째 비트는 1로 가고 두 번째 비트는 0으로 가고 세 번째 비트는 또 0으로 가는 이렇게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설정과 이 설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쉽게 말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1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이 작업을 처리하는데. 그죠? 이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게 또 1초가 또 걸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거 그 다음 거는 이것도 또 1초가 걸리게 되죠. 즉 쉽게 말해서 이 각각의 설정들이 순차적으로 쭉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 0 아니면 1을 가지게 되잖아요. 0, 5와 1.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비트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000 하거나 또는 그 다음 작업에서 100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에서 010, 그 다음 작업에서 00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8개니까 각각의 작업이 1초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습니까? 총 8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의 작업 여기서 모든 경우의 어떠한 비트 경우를 다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8초가 걸리게 되죠. 각각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3개의 큐비트를 가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0, 0, 0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0, 0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처럼 이 작업하고 이 작업하고 이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것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작업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작업 전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 8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냥 1초예요. 1초 만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트는 0 아니면 1인데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 해서 2배로 성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의 3승 이거는 8배로 증가했죠. 그렇다면은 이게 3개의 큐빗이었잖아요. 10개의 경우에 30개의 경우에 50개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수 함수 단위로 계속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큐비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성능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양자의 특성, 중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2년도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께서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제시를 하셨어요. 제시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고, 양자 컴퓨터가 단순하게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고 상용화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게 2011년도 이제 D-Wave라는 제품이 이제 나오면서부터예요. 이것이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거든요. 여기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양자 어닐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 좀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이고, 그래서 이 이후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상당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를 꾸준하게 연구해온 이제 그 IT 기업이 IBM이에요. IBM이고,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양자 컴퓨터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체계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Q 익스피리언스라 해가지고서 뭐 그것도 오픈을 해가지고서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오픈을 했고, 그리고 발표를 하기에는 앞으로 수년 내에 상당히 상용화되어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도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용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공룡들도 뛰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되어진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CPU 칩 양자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양자 프로세서 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우위라는 말이 있어요. 양자우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능가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양자우위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는 그것이 수년 내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제 존 프레스킬이라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NISQ의 시대이다. NISQ라는 거는 이게 노이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노이지 시대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그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하지는 않고,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거죠.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건, 컴퓨터에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신뢰도가 그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그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이거는 조만간에 극복 가능한 어떠한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거쳐 가지고서 좀 더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어떠한 좀 희망적인 이제 아티클을 갖다가 2018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티클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동감이 되고, 저도 상당히 양자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2020년 ICT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ICT 기술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에 2021년도에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